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상간녀와 뻔뻔하게 동거하던 남편에게 통쾌하게 복수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 창을 넘어 들어오는 분위기 좋은 카페였어요.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나서 여유롭게 산미가 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 향긋한 커피향에 기분 좋게 취해 있을 때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이었죠. 평소라면 업무 시간에 굳이 전화를 걸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우리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당장 취소해? 당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못해 공포에 질려 발악하는 소리였죠. 무슨 짐승이 울부짖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명을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모든 판을 다 짜놓고 여유를 부리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아주 또렷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거기 원래 4명이로 된 내 집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꼬우면 방 빼.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야, 내 말 안 들려? 끊어. 바빠. 저는 그 인간이 뭐라 더 떠들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매정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죠.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이 왜 대낮부터 길바닥 운운하며 난리를 쳤냐고요? 이 기막힌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시계를 정확히 6개월 전으로 돌려봐야 해요. 완벽한 명분으로 포장되었던 차로 2시간 거리의 그 빌어먹을 러브하우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당시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본집에 살고 있었어요. 제 직장과도 가깝고 이래저래 교통이 편해서 신혼집으로 구한 곳이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 본집 말고도 집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순전히 제 돈으로 악착같이 모아서 재테크 목적으로 사둔 타 지역의 30평대 아파트였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2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집은 줄곧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마침 2달 전에 세입자가 만기를 채우고 나갔어요. 연차가 좀 된 아파트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저는 이참에 집을 매매로 내놓을 생각이 있었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요새는 올 소리를 싹 해놔야 집값이 제대로 뛰고 매수자도 금방 붙는다는 거예요. 사모님,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옛날 체리 몰딩 이런 거 질색해요. 어차피 집 비워진 김에 화장실 2개 다 뜯어 고치고 도배장판 쇠로 싹 하고 싱크대만 요즘 유행하는 무광 화이트로 바꿔나 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수리비 뽑고도 2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매물도 귀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1달 정도 비워둘 거면 확실하게 투자해서 제값 받고 파는 게 낫겠네요. 사장님 아시는 인테리어 업자 있으면 몇 군데 소개 좀 시켜주세요. 견적 좀 받아보게요. 그렇게 저는 집값을 제대로 올려받기 위해 꽤 규모가 큰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결심했어요. 샤시 교체부터 화장실 철거, 도배, 장판, 조명까지 싹 다 갈아엎는 대공사였죠. 공사 기간만 최소 1달, 길면 1달 반을 잡아야 했어요. 문제는 제 일정이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마침 시즌을 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거든요. 매일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겹치니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타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꼼꼼히 챙길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인테리어라는 게 원래 주인이 자주 들여다보고 잔소리를 해야 하자가 안 생긴다는데 저는 그럴 물리적인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때 제 고민을 듣고 있던 남편이 아주 구세주 같은 얼굴을 하고 나섰어요. 당신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코피까지 쏟을 기세인데 그 먼 데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인테리어 업자들 그냥 믿고 맡기면 나중에 눈탱이 맞고 하자투성이야. 나도 아는데 어떡해. 당장 내일 모레 철거 들어간다는데 주말에라도 한 번씩 가봐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할게. 당신도 알다시피 나 요새 그쪽 지역으로 외근 잤잖아. 평일에도 거래처 미팅 핑계대고 중간중간 현장 들러서 작업 반장님들한테 음료수도 좀 쥐어드리고 타일 붙이는 거나 도배하는 거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게. 당신도 피곤하잖아. 주말에 휴지도 못하고 거길 어떻게 매주 가. 에이, 우리 부부 재산 불리는 일인데 그 정도 수고도 못해? 당신은 그냥 지금 하는 사업에 집중해. 내가 인테리어 쪽에 관심도 좀 있고 하니까 자재 들어오는 거랑 마감 떨어지는 거 다 사진 찍어서 매일매일 보고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자청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주겠다니 그저 천사 같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 통장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남편에게 전부 넘겨버렸어요. 그게 제 무덤을 파는 짓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첫 한 달은 남편이 정말 성실하게 보고를 해왔어요. 평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는 철거 현장 소음이 시끄럽게 울리는 배경음과 함께 꽤 전문적인 용어까지 섞어가며 상황을 브리핑했죠. 나 지금 현장이야. 아까 화장실 덧방 치려다가 보니까 안방 화장실 쪽 방수층이 좀 깨져 있네. 이거 그냥 덮으면 나중에 100% 아랫집에 물 샌다. 반장님한테 돈 좀 더 챙겨드리고 바닥 다 까고 방수 새로 치라고 했어. 잘했지? 아휴, 큰일 날 뻔했네. 당신이 안 가봤으면 나중에 물어줄 돈이 더 클 뻔했어. 고마워, 수고해줘서. 내 집 일인데 뭘. 그리고 거실 마루 까는 거 말이야. 당신이 고른 밝은색 오크 말고 어제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한 톤이 요새 잘 나간다더라고. 내가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한번 봐봐.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그쪽으로 넘어갈 거야. 자재 냄새 좀 빼야 해서 창문도 열어두고 보일러도 한번 빵빵하게 돌려놓고 오려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굴었는지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어요. 인테리어 업자와 통화하는 소리, 타일 깨는 소리 같은 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조작된 거였어요. 남편이 보내온 사진들은 인테리어 업자가 남편에게 보낸 걸 저한테 그대로 전달한 거였고 현장 소음은 유튜브에서 공사 현장 ASMR이라도 틀어놓은 거였겠죠. 한 달이면 끝난다던 공사는 2달이 되고 3달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핑계는 아주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진화해 나갔죠. 이번 주말에도 나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싱크대 상판 들어온 게 스크래치가 너무 심해서 빠꾸 먹였어. 월요일에 공장장 직접 내려온다니까 내가 가서 단단히 한 소리 해야지. 당신은 주말에 푹 쉬어. 아니, 무슨 공사가 3달씩이나 걸려? 업자가 너무 날림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엎어버릴까? 에이, 냅둬. 내가 다 알아서 조지고 있어. 자재 수급이 요새 파업 때문에 밀려서 그렇다잖아.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베란다 탄성 코트 칠하고 입주 청소만 남았어. 새집 증후군 냄새 뺀다고 베이크아웃 하려면 내가 주말 내내 가서 보일러 올리고 환기시키고 해야 해. 그렇게 남편은 매주 금요일 퇴근길에 짐을 싸서 차를 몰고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일요일 밤늦게나 되어서야 파김치가 된 얼굴로 본집에 돌아왔죠.
옷에서는 묘하게 좋은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저 고급 방향제나 입주 청소용 세제 냄새인 줄로만 알았어요. 사람이 피곤해 찌들어 보이니 의심은커녕 홍삼액을 데워 대령하기 바빴으니까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남편과 주말을 거의 함께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밀린 잠을 자거나 서류를 검토하기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타 지역에 가 있는 게 일이 집중하기엔 편하다고 느낄 정도였죠. 완벽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시댁에 혼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본집과 가까우니 남편이 없는 주말에도 종종 반찬을 얻으러 가거나 얼굴을 비추곤 했거든요. 그날은 거실에 시모, 시부, 그리고 아주버니와 형님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과일을 깎아 상에 내놓으며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니, 요새 그이 주말마다 먼 길로 가느라 살이 쏙 빠졌어요. 집 공사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네요. 제 말에 거실에 잠시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과일을 찍어 먹던 형님이 헛기침을 했고 시모는 유독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죠. 나중에야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 당시 시모는 저를 얼마나 등신같이 봤을까요? 오죽하겠니? 우리 아들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잖니. 네가 돈 벌어서 산 집이라고 자기 손으로 꼼꼼하게 고쳐서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다. 넌 우리 아들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해. 알지? 네, 그럼요.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사 다 끝나고 집 잘 팔리면 그이 차라도 하나 바꿔줄까 해요. 그래, 그래야지. 아유, 내 새끼.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며느리 넌 일 핑계대고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면서 참 속도 편하다. 그 아줌마. 아니 전시모의 말에 속이 좀 비틀렸지만 늘 있는 레파토리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주버니가 점잖은 목소리로 거들었죠. 재수씨, 동생이 고생이 많네요. 재수씨도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래도 동생 건강 좀 잘 챙겨주십시오. 혼자 타지에서 그렇게 주말마다 고생하는데. 네, 아주버니. 저도 신경 쓴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아무튼 공사가 빨리 끝나야 할 텐데요.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다들 짝이라도 한 듯이 남편의 수고를 칭찬하며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댁에서 항상 겉돌며 무시당하던 동서, 그러니까 시동생의 아내만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동서가 과일 접시를 닦는 제 곁으로 슬며시 다가오더니 모기장만한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형님, 저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 탓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버님 건강 너무 챙기지 마세요.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을 텐데. 네? 동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형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저는 그저 동서가 시댁 식구들 틈에서 눈치를 보느라 저런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워낙 시모가 동서를 쥐잡듯이 잡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시모는 상위에 놓인 최고급 한우 세트를 포장하며 유난을 떨었어요. 이거 내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맞춘 투뿔 한우다. 우리 아들 주말에 먼 데서 시멘트 가루 마시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거라도 먹여야지. 내가 오늘 택배로 바로 붙일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거기 지금 공사판이라 가스레인지도 없을 텐데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여요? 그냥 본집으로 보내주시면 주중에 그이 왔을 때 제가 구워줄게요. 아이고,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요새는 공사판엔 버너 하나 없니? 내가 다 알아서
아이스박스에 꽉꽉 채워서 그쪽 주소로 보낼 거니까 넌 네 일이나 해. 우리 아들 몸보신은 내가 시킬 테니까. 시모는 기어이 그 먼 공사판 아파트로 한우와 전복, 장어즙 같은 최고급 보양식들을 바리바리 택배로 쏘아댔어요. 저는 그저 극성맞은 아들 사랑이려니 하고 넘겼죠. 공사판에서 쪼그려 앉아 버너에 고기를 구워 먹을 남편을 생각하니 오히려 짠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리모델링을 핑계로 시작된 남편의 타 지역 출퇴근은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렸죠. 주말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어요. 저는 제 일에 파묻혀 통장에 꽂히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았고, 남편은 평일엔 세상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주말엔 성실한 현장 감독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간 곳이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공사 현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 2시간 거리의 아파트. 새하얗게 도배를 마치고 최신식 인테리어로 번쩍거리는 그 넓은 집 안에는 공사 자재 대신 어느 미친 여자의 최고급 가구와 신혼 살림살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주말마다 두 남녀가 네 명이의 집 안방에서 내 시모가 보낸 투프라누를 다정하게 구워 먹으며 가짜 신혼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6개월 동안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제 눈과 귀를 가렸던 그 완벽하고 견고했던 사기극의 장막이 무참히 찢어지게 된 건 아주 사소하고도 어이없는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주말 공사 마무리를 핑계로 집을 비운 토요일 오후였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을 때 제 인생의 장르는 휴먼 드라마에서 처절한 복수극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을 때 제 인생의 장르는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주말 오후 평화롭게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사모님, 저기 땡땡 아파트 관리소장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새로 이사 오신 사모님이 자꾸 분리수거를 엉망으로 하셔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버리시질 않나 종이 박스도 안 접고 그냥 휙휙 내놓으시고, 제가 몇 번이나 좋게 주의를 드렸는데 도통 말을 안 들으셔서 아파트 명의자이신 사모님께 직접 연락드렸어요. 관리비 고지서에 있는 번호 보고 전화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모님이요?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거긴 지금 전체 리모델링 공사 중이잖아요. 빈집인데요? 공사업체에서 쓰레기를 막 버리던가요? 아이고, 사모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요? 젊은 부부가 이사 와서 알콩달콩 살림 차린 지 벌써 석 달이 훌쩍 넘었구만요. 남편분이 주말마다 오셔서 분리수거도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도 다 나르시던데, 아무튼 사모님이 댁에 계시는 그 사모님한테 주의 좀 단단히 주셔요. 이웃들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석 달 젊은 부부, 주말마다 오는 남편.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죠. 저는 소장님께 알겠다고,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차키를 챙겨 들고 차를 몰아 2시간 거리의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남편이 그동안 늘어놓았던 변명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타일이 어쩌고 자재 수급이 어쩌고 하던 그 모든 말들이 철저한 기만이었던 거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니 도어락 필름도 안 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알려준 공사용 임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공사파는커녕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된 대리석 바닥에 최고급 가죽 소파,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대형 샹들리에까지 완벽한 신혼집이 꾸며져 있었거든요. 현관 신발장에는 남편의 구두와 낯선 여자의 명품 구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침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말이라 근처 마트라도 장을 보러 나간 모양이었죠. 저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거실장 위에는 남편과 어떤 젊고 반발한 여자가 다정하게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번듯한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안방 침대 위에는 실크 이불이 깔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여자의 화장품이 빼곡했죠. 가장 기가 막힌 건 주방이었어요. 대형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눈에 익은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시모가 본집에서 쓰던 그 촌스러운 꽃무늬 반찬통들이었죠. 반찬통 위에는 시모의 글씨체로 우리 예쁜 며느리 좋아하는 진미채, 아들 챙겨 먹여라 같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저 들으라는 듯이 유난을 떨며 보냈던 최고급 투뿔한우도 핏물을 쫙 뺀 채 정갈하게 냉장고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분노로 눈앞이 하얘졌지만 저는 아주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당장 다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그런 하수 같은 짓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실의 커플 사진, 안방의 살림살이, 여자의 물건들, 그리고 주방 냉장고 안의 시모 반찬통과 메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증했어요. 15분 남짓 증거 수집을 완벽하게 끝낸 저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막 걸려던 참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동서였어요. 평소 시댁에서 늘 주눅 들어있던 막내 시동생의 아내였죠. 여보세요? 동서, 웬일이에요? 형님, 저예요. 지금 혼자 계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형님, 더는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사람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형님한테 다 말씀드리려고요. 형님, 지금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진정하고 들으세요. 아주버님,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나도 방금 알았어요. 지금 그 인간이 내 집에서 살림 차려놓은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벌써 아셨어요? 형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주버님이랑 바람난 그 여자 누군지 아세요? 아가씨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가씨가 자기 친오빠한테 일부러 소개해준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핸들을 쥔 손에 핏대가 섰어요. 남편 혼자 미친 짓을 한 게 아니라 시댁 전체가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동서, 그게 진짜예요? 아가씨 친구라고? 그럼 설마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만나서 다 드릴게요. 형님, 저 지금 형님 회사 근처 카페로 갈 테니까 거기서 봬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1시간 뒤, 저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룸카페에서 동서를 만났어요. 동서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자마자 제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 하나를 내밀었어요. 형님, 이거요. 아가씨가 그 여자랑 카톡한 거, 어머님이 아주버님이랑 통화하신 거 제가 몰래 다 녹음하고 캡처해 둔 거예요. 형님 혼자 억울하게 당하시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서 저 진짜 목숨 걸고 빼돌렸어요. 저는 봉투에서 출력된 종이들을 꺼내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죠. 신우이와 그 상간녀가 나눈 카톡 대화는 가관이더군요.
야, 네 오빠 진짜 껍데기만 멀쩡하지 땡전 한 푼 없더라. 저 아파트도 지 마누라 명의라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유, 기집애야, 참아. 우리 엄마가 지금 그 독사 같은 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맨몸으로 쫓아낸 궁리 다 하고 있으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로 저 아파트 명의 우리 오빠 쪽으로 돌려놓게 세팅 다 해놨어. 넌 그냥 우리 엄마가 보내주는 반찬이나 먹으면서 피부 관리나 하고 있어. 네가 웬만한 혼수 다 해왔다고 엄마가 널 아주 업고 다닌다? 건물주 딸내미 며느리 들어온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난리 났어? 기막힌 내용에 헛웃음이 났어요. 동서가 덧붙여 설명하길 그 상간녀라는 여자는 신우이가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던 건물주 딸이라는 거예요. 애비가 타 지역에 번듯한 상가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다며 시모는 당장 며느리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안달이 나 있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아예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규정사실화했어요. 형님 명의로 된 그 아파트 절대 못 뺏기니까 형님한테서 무슨 흠집이라도 찾아내서 이혼 소송 걸 생각만 하세요. 형님 일만 하느라 집안일 등한시한다, 시부모한테 불효한다, 별별 멍분 다 만들고 계셨어요. 명절에 아주버님이 형님한테만 유독 까칠하게 굴고 싸움 걸었던 것도 다 이혼 사유 만들려고 수작 부린 거였대요. 저번 주에 어머님이 한우 보내신 거요. 그거 아주버님 드시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상간녀 지 새며느리 몸보신하라고 챙겨 보낸 거예요. 더욱 가관인 건 아주버니의 태도였어요. USB에 담긴 녹음 파일에는 명절날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평소 저에게 점잖게 존댓말을 쓰며 교양 있는 척하던 아주버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명의는 함부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재수 씨가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치채기 전에 확실하게 작전을 짜야 합니다. 일단 동생 놈은 계속 공사 핑계대고 그쪽 집에서 머물게 하고 어머니는 당분간 그쪽 재수 씨 비위 철저하게 맞추세요.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재수 씨가 화내고 폭언이라도 하게 유도해서 다 녹음해 두십시오.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 독사 같은 년 비위 맞추느라 요새 아주 병이 다 날 지경이다. 어서 빨리 그년 쫓아내고 우리 예쁜 새아가 되려야 내 속이 뻥 뚫리지. 돈 좀 번다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이번 참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꽂혀놓고 알거지로 쫓아낼 거다. 음성을 다 듣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가워졌어요. 슬프거나 배신감에 눈물이 나기는커녕 이 멍청하고 악독한 인간들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짓밟아줄지 계산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동서, 진짜 고마워요. 동서 아니었으면 나 이 미친 집구석에서 혼자 바보 될 뻔했어요. 이 은혜는 내가 평생 안 잊을게요. 이 일 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내 손에 돈 들어오면 내가 동서한테 아주 크게 한턱 쏠게요. 우리 시동생이랑 동서만 내 편인 거 내가 확실히 기억할 테니까 동서는 앞으로도 모른 척하고 철저하게 중립 지켜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 의심 못하게. 저 진짜 형님만 믿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맨날 저 무시하고 식모 취급하는 거 저도 진저리가 나요. 형님이 아주 시원하게 다 엎어주세요. 저는 동서를 먼저 돌려보낸 뒤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 사업장 건물을 매입할 때 인연을 맺었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기센 부동산 법인 대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일반적인 동네 부동산으로는 이 상황을 빠르고 무자비하게 정리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요새 사업은 잘 되시고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대표님, 저번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던 제 명의 타 지역 아파트요. 30평대.
그거 지금 당장 매각하려고요. 초급매로 던질게요. 시세보다 딱 10% 후려쳐서 싸게 내놓겠습니다. 예, 10%요? 아이고, 사장님, 무슨 급전 필요하십니까? 아무리 급해도 10%면 제가 당장 매수하죠. 위치도 좋고 층수도 로얄층이라 뼈다귀만 남아도 돈이 되는 물건인데 조건이 뭡니까? 모든 말씀만 하시오. 조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거기 안에 불법 점유자들이 좀 있거든요. 제 남편이랑 어떤 미친 여자가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뻔뻔하게 살림을 차려놨어요. 대표님, 법인에서 이런 쪽 명도 전문이시잖아요. 잔금 오늘 당장 전액 계좌로 치러주시고 안에 있는 쓰레기들 대표님이 알아서 시원하게 다 쓸어내주세요. 그 안에 있는 비싼 가구든 명품이든 다 대표님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좋습니다. 합법이든 편법이든 상관 안 합니다. 오늘 당장 그 인간들 길바닥에 쫓겨나는 꼴만 만들어주시면 소유권 당장 넘깁니다. 제 말을 듣던 대표님은 수화기 너머로 호탕하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번지수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 제가 원래 경매 넘어가서 안 나간다고 배째라 버티는 진상들, 조폭들 명도 전문 아닙니까? 저 험한 꼴 많이 본 놈이에요. 걱정 마쇼. 내가 우리 애들 쫙 풀어서 오늘 해지기 전에 그 인간들이 입고 있는 팬티 바람으로 쫓아내드릴 테니까. 명도 소송 갈 필요도 없어요. 내 돈 주고 산 내 집 내가 인테리어 한다고 문짝 다 뜯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당장 계약서 쓰러 사무실로 오십시오. 잔금은 서류 확인하는 즉시 일시불로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서류 세팅 다 해놓으세요. 전화를 끊고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복잡하게 법정 다툼을 하며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죠. 그 잘난 건물주 딸이라는 상간녀와 내 집을 담보로 시건방을 떨던 남편,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의 배후인 시댁 식구들에게 내릴 첫 번째 철퇴가 준비된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일사천리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대표님은 정말로 쿨하게 시세에서 10%를 제한 거액의 잔금을 제 통장으로 즉시 꽂아주었죠.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와 집안 내부 구조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의 소유권을 부동산 법인으로 모조리 넘겼어요. 사장님,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구경이나 하십시오. 내가 우리 철거반정원 때 특별히 지시해서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림 하나 뽑아드릴 테니까. 대표님 소원 믿겠습니다. 깔끔하게, 자비 없이 부탁드려요. 서류를 모두 넘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카페에 돌아와 향긋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였을 때,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남편의 다급한 비명 같은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이제 남편과 그 상간녀가 어떤 꼴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참교육의 무대가 막을 올린 거죠. 제가 남편의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린 직후 그 2시간 거리의 타 지역 아파트에서는 그야말로 한편의 스펙터클한 액션 영화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매수자이신 부동산 법인 대표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와 동네 주민들이 찍어서 맘카페에 올린 영상을 종합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었죠. 남편과 그 미친 상간녀는 주말 낮잠을 즐기느라 안방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무언가 묵직한 기계로 철문을 뚫는 굉음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란 두 사람이 잠옷 차림으로 허둥지둥 거실로 뛰어나왔을 때 이미 현관문 도어락은 박살이 나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열린 물틈으로 건장한 체격의 작업조끼를 입은 철거 용역 반장님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어요.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경찰? 부르쇼? 부르는 김에 빨리 부르쇼. 우리는 정당하게 이 집 매수한 법인 소속 직원들이고 오늘부로 잔금 다 치르고 소유권 넘어온 우리 집에 인테리어 철거하러 온 거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인데. 오빠, 빨리 저 무식한 인간들 안내 쫓고 뭐해? 아가씨, 이 집 전 주인이 사모님 명의였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한테 금매로 싹 다 넘겼고 우리는 방금 등기소 가서 서류 접수까지 싹 다 끝내고 왔어.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해서 남녀가 벌건대낮에 홀딱 벗고 뒹굴고 있는 게 누군데 경찰 타령이야? 야, 얘들아, 싹 다 드러내. 반장님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거실로 구두발을 한 채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막아서려 했지만 직원 한 명이 남편의 뒷덜미를 잡고 짐짝 던지듯 복도 밖으로 휙 내동댕이 쳤죠. 상간녀도 빽빽 소리를 지르다가 직원들이 거실에 있던 최고급 가죽 소파를 통째로 들어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자 혼비백산해서 제 발로 도망쳐 나갔어요. 내 옷, 내 지갑, 내 차키 안에 다 있다고. 불법 점유자들이 남겨두고 간 쓰레기는 우리가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빤스 바람으로 꺼지쇼. 응? 한 번만 더 남의 집 현관문에 얼쩡거리면 주거 침입으로 바로 수갑 채워줄 테니까. 직원들은 남편과 상간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명품 가방이며 비싼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듯 담아서 복도로 뻥뻥 차버렸어요. 두 사람은 얇은 실크 잠옷 바람으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동네 사람들이 다 내다보는 앞에서 온갖 낭시를 당했죠. 남편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발악을 했던 게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어떻게든 차키와 지갑만 간신히 주워들고 옆에서 질질 짜는 상간녀를 차에 태운 채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시댁 근처에 있는 본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도어락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비밀번호로 마구 눌러대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야, 너 오늘 진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씩씩대며 거실로 뛰어들어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눈이 뒤집혀서 주먹을 치켜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주먹은 제 근처에도 닿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손을 뻗는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번개처럼 튀어나왔거든요. 바로 저희 친정 아빠였어요. 제가 아파트 매각 서류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본집으로 모셔두었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왕년에 유도선수 출신의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수성가하신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세요. 아빠는 주먹을 섞어서 쌍팡 폭행이나 찌질한 상해 진단서 따위를 떼게 만드는 하수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달려드는 남편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고는 그대로 관절의 역방향으로 틀어버리셨죠. 팔 부러져. 아파. 남편이 짐승 멱다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아빠는 엎어진 남편의 등허리를 무릎으로 지그시 누르고 꺾인 팔목을 위로 바짝 들어 올리며 단숨에 제압해버리셨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은 바닥에 뺨을 댄 채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죠. 이 호로 자식! 네 놈의 감히 내 귀한 딸 눈에 눈물을 내고 이제는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어? 내가 오늘 네 놈 팔다리를 다 분질러서 평생 숟가락질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숨 막혀요. 아빠, 힘 빼지 마. 저런 쓰레기한테 아빠 손 닿는 것도 아까워. 그냥 밟아두고 있어. 제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옷바람으로 쫓겨난 상간녀가 그새 시가로 달려가서 식구들을 몽땅 끌고 온 모양이었어요. 시가에서 15분 거리라 금방 달려올 줄은 알았지만 온 가족이 총출동할 줄은 몰랐네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르르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시모, 시부,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니와 형님 부부였어요. 바닥에 개구리처럼 엎어져서 저희 아빠에게 짓눌려 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시모가 눈을 뒤집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깡패 새끼들이 내 아들 죽인다.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 너희 똑한 년, 네 아들 당장 놔주지 못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순간 이번에는 주방 쪽에 서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나섰어요. 엄마는 시모의 손을 탁 쳐내고는 서늘한 눈빛으로 시모를 노려보셨죠. 어디서 함부로 더러운 손을 뻗어. 네가 사람이면 내 아들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도 입이 찢어져도 우리 딸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내 아들이 뭘 어쨌다고. 능력 없는 마누라 대신해서 뼈 빠지게 집 고쳐준 죄밖에 없는 애를. 아줌마, 아직도 그 되도 않는 연극을 하실 생각이세요? 나 다 알고 왔어. 당신 딸내미가 건물주 딸이라고 소개한 저 사기꾼 여편네랑 당신 아들놈이랑 내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놓은 거. 당신이 그 잘난 툭불안우랑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다 바치면서 세며느리 취급한 거 다 안다고. 어디서 끝까지 오리발이야? 시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어요. 옆에 있던 아주버니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나섰어요. 여전히 그 가증스러운 존댓말을 쓰면서요. 재수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아줌마라니요.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일단 동생부터 풀어주시고 차분하게 대화로 푸시죠. 사돈어른, 일단 손 좀 놔주십시오. 대화 좋아하시네. 명절에 온 식구 모여서 나 이혼시키고 내 재산 어떻게 뺏을지 작당 모의한 녹음본 다 들어왔는데 무슨 대화요? 아주버니도 공범이면서 어디서 점잖은 척 위선이세요? 역겨우니까 그 입 다물어요? 제 일갈에 아주버니마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순간 친정엄마가 성큼성큼 다용도실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골프채 하나를 집어들고 나오셨어요. 엄마는 욕설을 퍼붓거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아주 우아하고도 파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거실 장식장으로 다가가 예전에 제가 시댁에 칠순 선물로 사드렸던 최고급 크리스탈 장식품들과 명품 그릇 세트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며 손님 올 때만 자랑스레 꺼내놓던 것들이었죠. 시댁에 둘 곳이 없어 우리 집에서 보관 중이었거든요. 우리 딸 피 같은 돈으로 사준 물건, 이런 구역질나는 집구석에 단 한 개도 놔둘 수 없다. 내 딸 돈으로 산 거니까 내가 다 부수고 갈 거다. 쨍그랑. 엄마가 골프채를 가볍게 휘두를 때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리스탈 잔과 접시들이 거실 바닥과 마당 쪽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이고, 내 그릇. 저 미친 여편네가 단단히 놀았구나. 내 그릇 다 깨부순다. 아줌마들이 며느리 명의집 뜯어 고친다고 거짓말치고 내 카드 긁어서 지들 신혼살림 장만한 돈에 비하면 저건 껌값이야. 남의 재산,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한테 이 정도는 애교지.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 어차피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물건 내가 때려 부수는 건데 재물 손괴죄 성립도 안 되니까. 엄마의 맹활약에 거실은 순식간에 유리파편이 튀고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죠. 그 와중에 눈치만 보며 현관문 뒤에 숨어있던 상간녀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 하는 걸 제 눈이 놓칠 리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콱 움켜쥐었어요.
놔! 미친년아, 이거 안 나? 어딜 도망가. 건물주 딸내미라며. 내 집에서 무단 침입해서 내 돈으로 산 고기 구워 먹으면서 재밌었지. 이제 네 차례야. 저는 발버둥 치는 상간녀를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나섰어요. 시가 식구들이 막으려 했지만 친정아빠가 호랑이 같은 눈으로 버티고 서 계시니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요. 저는 상간녀를 대문 밖 길거리 한복판으로 대동댕이 쳤어요. 요란한 소란에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구경 좀 하세요. 이 여자가 멀쩡히 유부남인 줄 알면서 지인 오빠랑 불륜 저지르고 남의 집에 몰래 살림까지 차린 더러운 상간녀입니다. 시댁 식구들이란 작자들은 며느리 재산 뺏으려고 이 상간녀를 새며느리라고 밥까지 챙겨 먹으면서 작당 모의를 했고요. 다들 똑똑히 보세요. 상간녀는 제 말에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오열했어요. 시모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창피한지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문 뒤에 숨어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만 내고 있었고요. 남편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처박힌 채 저희 아빠의 무릎 아래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죠. 그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며 완벽한 사기극을 즐겼던 그 오만하고 뻔뻔했던 인간들이 한순간에 바닥을 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을 보니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가벼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썩은 동아줄의 진짜 실체가 아직 남아있었으니까요. 길거리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상간녀를 뒤로하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당당하게 그 쑥대밭이 된 본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빠의 제압에서 풀려난 남편이 뒤늦게 현관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을 구르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시동을 걸고 멀어지는 백미러 속으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주저앉아 있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아주 통쾌하게 멀어졌어요.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제가 떠난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어요. 저는 며칠 뒤 시동생의 아내, 즉 동서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그날 밤의 기막힌 대환장 파티의 전말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죠. 형님, 저예요. 대박 났어요. 그 집구석 아주 쫄딱 망해서 지금 초상집도 이런 초상집이 없어요. 경찰이라도 출동했대요? 경찰이 온 정도가 아니에요. 형님 가시고 나서 아가씨가 데려온 그 상간녀 있잖아요. 건물주 딸이라는 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그 여자 사기 전과 산범에 지금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수배 내려진 상태였대요. 사기 전과자요? 아가씨는 지 친구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오빠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아가씨 친구도 아니었대요. 그냥 동네 술집에서 몇 번 마주치다 알게 된 언니였는데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타 지역 유재 딸이라고 뻥을 친 거예요. 아가씨가 거기에 홀딱 속아서 우리 오빠도 그 동네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허풍을 떨었고 그 여자는 아주버님이 진짜 돈 많은 호구인 줄 알고 달라붙었던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잡혔대요? 잡히긴요. 형님한테 머리채 잡혀서 길바닥에 쫓겨났던 그날 밤에요. 어머님이랑 다들 형님 친정어머니가 다 때려 부수고 간 거실 치우느라 정신없고 아주버님은 아파트 뺏겼다고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상간녀가 놀란 가슴 진정시킨다면서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 장롱을 다 뒤진 거예요. 설마 아줌마 폐물 다 들고 튀었어요? 네. 어머님이 평생 모은 순금 10량짜리 목걸이에 팔찌, 쌍가락지에 현금 뭉치까지 싹 다 털어갔어요. 그것만 털어간 게 아니에요.
아가씨가 그 여자한테 투자한답시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인데 그것도 다 들고 야반도주했어요. 새벽에 어머님이 시댁 안방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열려있고 금고는 텅텅 비어있고 어머님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셔서 119 실려가셨잖아요. 동서의 생생한 보고를 들으며 저는 사무실 의자에 기대어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내 재산을 탐내며 며느리를 쫓아내려던 그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이 자기들이 직접 꼬아놓은 썩은 동아줄에 목이 졸려 완벽하게 파멸한 셈이니까요. 동서의 말에 따르면 상간녀가 도망친 다음 날 시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시모는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온 집안을 뒹굴며 우열을 했대요. 이 멍청한 년아. 네가 미쳐서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도둑년을 오빠한테 소개를 시켜서 이사다를 만들어. 내 금부치 내놔. 내 돈 내놔. 엄마 놔. 나도 당한 거라고. 내 5천만 원 어떡할 거야. 새언니 재산 뺏어서 나 2배로 불려준다며. 엄마가 오빠 바람 피우는 거 덮어주고 방관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난리야. 그 와중에 평소 뒷짐지고 교양 있는 척하던 아주버니와 형님 부부도 서로 니 탓을 하며 밑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니가 먼저 시모와 시누이를 탓하며 발을 빼려 했대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재수씨 명이 확실히 확인하고 일 처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도 도대체 신원 확인도 안 된 여자를 들여서 이망신을 당하냐고. 저는 이 일에서 빠지겠습니다. 재수씨가 저한테까지 소송 걸면 제 직장 생활 다 끝납니다. 당신이 지금 빠지긴 어딜 빠져? 명절에 응? 그 여자 도발해서 유책 배우자 만들자고 제일 먼저 아이디어 낸 게 당신이잖아. 당신도 그 아파트 뺏어오면 지분 챙겨달라고 어머님한테 딜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깨끗한 척이야?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 폐인처럼 지냈다고 해요. 직장에는 무단결근을 해서 이미 해고 통보가 날아온 상태였죠. 저는 동서가 모아준 완벽한 증거 자료들, 즉 녹음 파일, 카톡 캡처, 그리고 아파트에서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들을 모두 들고 가장 독종으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는 단번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명백한 외도에 시댁 식구들의 조직적인 사기 공모까지 입증할 수 있으니 남편을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털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리고 그 도망간 상간녀와 작당 모의를 주도한 시모, 시누이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걸어버렸어요. 소장이 송달되자마자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저는 무시로 일관하다가 법원 조정실에서 마침내 그 인간을 다시 대면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나타난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퀭한 눈에 수염은 덥수룩하고 한눈에 봐도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꿇어앉을 듯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예언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다 귀신에 씌웠던 거야. 그 미친년이 우리 집 돈 다 털어서 도망갔어. 나 지금 회사도 잘리고 신용 불량자 되게 생겼어.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명의 아파트 판 돈 나 한 푼도 안 바랄 테니까 이혼 소송만 취하해 주라. 나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여보 소리야. 너 귀신 씌인 거 아니야. 네 본성이 원래 그따위의 쓰레기였던 거지. 내 집에서 내 시모가 보낸 툭불 한우 구워 먹으면서 그 여자랑 신혼부부 놀이하니까 재밌었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엄마랑 내 동생이 다 꾸민 일이야. 나는 당신 일하느라 나한테 소홀하니까 잠깐 외로워서 헛바람이 들었던 것 뿐이라고. 구차하게 식구들 핑계 대지 마. 네가 타일 핑계, 자제 핑계 대면서 나 속여 넘길 때마다 내가 널 얼마나 믿고 걱정했는데? 너는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는 새끼야. 네가 지금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청구한 위자료나 토해내. 소송 길게 끌어봤자 너희 집구석 식구들 다 공범으로 법정에 줄줄이 끌려 나오게 만들 테니까 조용히 내 조건 다 수용하고 합의 이혼서에 도장 찍고 꺼져. 안 그러면 내가 아가씨랑 아줌마, 사기꾼이랑 공모한 것 동네방네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남편은 제가 내민 증거의 압도적인 무게와 차가운 눈빛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어요. 결국 남편은 제가 요구한 최대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포기각서에 군말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시모와 시누이 역시 제가 건 손해배상 소송에 벌벌 떨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댁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제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만에 이혼 절차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호적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고 제 통장에는 부동산 법인 대표님께 금매로 넘겼던 아파트 대금에 남편과 시가 식구들에게서 뜯어낸 막대한 위자료와 합의금까지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죠. 저는 그 돈을 은행에 가만히 모셔두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상업지구의 목 좋은 알짜배기 꼬마 빌딩 하나가 금매로 나왔길래 망설임 없이 전액 현찰을 받고 제 명의로 매입해버렸습니다. 1층에는 분위기 좋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해 있고 위층으로는 탄탄한 병원들이 꽉 들어찬 그야말로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쏟아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모든 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건물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 바뀐 그 주말, 저는 최고급 호텔 뷔페의 프라이빗 룸을 통째로 빌렸어요. 저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친정 부모님,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게 진실을 알려주고 의리를 지켜주었던 동서 부부를 초대했죠. 룸의 문이 열리고 동서와 시동생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동서, 서방님, 어서 와요. 차 막히는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형님, 아니,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희 이런 비싼 데 와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동서 아니었으면 나 이 건물 구경도 못했어요. 오늘 내가 확실하게 쏠 테니까 배 터지게 먹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저는 준비해둔 두툼한 돈 봉투를 동서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내 손에 돈 들어오면 동서한테 크게 한턱 쏜다고. 이거 동서가 용기 내준 덕분에 받은 위자료에서 뗀 거예요. 시댁 식구들 모르게 동서 비상금으로 꼭꼭 숨겨두고 나중에 서방님이랑 두 사람 독립할 때 보탰어요. 형님, 진짜 이러실 필요 없는데 저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빠가 호탕하게 웃으시며 와인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자, 다들 잔 들어라. 썩은이는 뽑아버렸으니 이제 우리 딸내미 새 출발하고 건물주 된 거 축하해야지. 그래, 다신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 엮이지 말고 이제 네 인생만 즐기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제 통장에는 매달 떨어질 월세가 보장되어 있었죠. 오만하고 멍청했던 사람들은 자업자득으로 길바닥에 나앉아 평생 후회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겠지만 저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온전하고 완벽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어요.
달콤한 샴페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착하고 순해 빠진 바보로는 절대 살지 않겠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 서늘하게 칼을 빼들 수 있는 현명하고 당당한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제 사이다 같은 복수극은 이렇게 아주 완벽하고 통쾌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